안녕하세요. 플레이인지 리뷰어 JYK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제품 그리고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디오계의 베스트셀러죠. 굿모닝 오디오의 저자이신 최은우님과 그리고 국내 대기업에서 무려 25년간 오디오 관련 기술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월간 오디오에서 최연소로 오디오 평론가로 등단을 하신 문동님을 모시고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제품은 도우먼 오디오의 헬릭스 원 마크 3라는 턴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리뷰는 처음이신데, 이렇게 처음이신 리뷰에서 도우먼 오디오 헬릭스 원 마크 3 턴테이블을 좀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좀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의뢰를 받았을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조금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마침 제품이 제가 잘 아는 마크 도만이 독립해서 만든 헬릭스 원 마크 3라고 하길래 아주 그때 들었을 때 소리 아주 좋았고 아주 기억이 좋아서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헬릭스 원 마크 3의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예, 저도 좀 특이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 마크 도만이 스탠포드에 대학생으로 있을 때 칼 세이건 교수가 그 보이저 77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우주로 우리의 인류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에 스탠포드 대학 팀이 채택이 됐고 거기에 마크 도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받은 이런 강렬한 인상이 각인이 되었는지 자기 이름을 딴 마크 도만 오디오를 만들면서 첫 턴테이블의 디자인은 달 착륙선의 그 사선 모양의 요 사선 보이시죠? 네. 그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헬릭스 원 마크 3를 리뷰를 하시면서 특별하게 좀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컨티넘의 캘리번이 아주 소리가 좋았어요. 좋고 여러 가지로 핫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이슈가 된 만큼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지는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대한 타워형에다가 세팅이 까다롭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은데 사용하면서 수시로 조금만 잘못하면 톤암이 옆으로 삐져나가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 그 다음에 너무 헤비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크 도만이 아마 자기 이름으로 만든 도만 오디오를 만들면서 만든 턴테이블들은 그런 것에 대한 그 반성 내지는 참고를 해서 좀 더 사용이 편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헬릭스 원 마크 3의 기본적인 구조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BLDC 모터를 사용해서 벨트로 플래터를 돌리는 벨트 드라이브 구조를 선택하고 있고요. 벨트는 더블 벨트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블 벨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 개의 벨트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한 개 벨트입니다. 보통 턴테이블 회사 더블 벨트나 3벨트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터의 회전력이 플래터에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접촉 면적이 넓어질수록 강한 힘으로 플래터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벨트 숫자를 1개에서 2개, 3개를 올리는데요. 그래서 토크를 강하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플래터가 강력한 힘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레코드를 재생하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벨트를 2개나 3개를 채택하는 턴테이블 중에 일부는 벨트가 모터 풀이나 플랫에 밀착된 부분은 괜찮은데 공중에 떠 있는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2개일 경우 완벽하게 균일하게 진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꼬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크 도만은 실제로는 2개의 벨트지만 2개의 벨트가 따로 놀지 않게 중간에 얇은 막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2벨트지만 하나의 벨트처럼 작동하도록 그런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인버티드 배열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플래터의 구조가 좀 특이한데, 일반적인 플래터는 요게 플래터가 있으면 하부로 베어링 축이 있고 이 끝에 베어링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인데요. 이 헬릭스 원 턴테이블은 인버티드예요. 축이 위로 가 있어서
위에 플래터가 얹어지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인 턴테이블은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죠.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인버티드는 이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상당히 안정적이죠. 회전하지 않을 때도 가만히 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전을 위해서 인버티드를 선택을 했는데, 인버티드가 다 좋으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인버티드가 가진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 턴테이블은 이 끝에 베어링이 있어요. 이게 회전을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축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서 레코드 있는 데까지 가는데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음이 여기까지 전달될 확률이 적죠. 근데 인버티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소음이 레코드를 통해서 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은 마크 도마는 플래터에 특수 합금을 샌드위치로 사용을 하고 매트에도 특수 물질을 사용을 해서 베어링 소음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매트가 아주 얇은데요. 매트는 사실 음색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꺼운 매트를 사용할 경우에 진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그 매트가 가진 물성이 그대로 소리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마크 도만을 보면 아주 얇은 1mm도 채 안 되는 얇은 매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크 도만이 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한 토남 보드를 타고 토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 프린스와 이 토남 보드도 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했어요. 단일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카본 외에 케블라, 방탄조끼에 사용하는 케블라를 사용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적층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진동을 막으려고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도 굉장히 많은데 왜 이제 이 턴테이블은 벨트 드라이브 방식을 선택을 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좀 의문스러웠는데요. 제 추측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모터가 상대적으로 커야 됩니다. 크고 무거워야 되고, 그 모터는 결국 상부 프린스에 부착이 돼야 돼요. 부착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전체 상부 프린스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헤비하게 되죠. 헤비하게 되면 서스펜션으로 받쳤을 때 상대적으로 얘가 둔하게 반응해요.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BLDC 모터를 사용해서 벨트를 돌리면 모터를 상대적으로 작은 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부 프린스에 붙는 무게가 줄어들고, 그리고 벨트도 아까 얘기했듯이 투벨트를 사용하고 플래터를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서 다이렉트 드라이브에 버금가는 와우 수치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벨트 드라이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문동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벨트 드라이브가 갖는 장단점이 있고 다이렉트가 갖는 장단점이 있는 건데, 벨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모터에서 발생하는 코깅이라는 그런 이제 소음과 연관될 수 있는, 진동 소음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깅이라는 건 이제 자석하고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AC 동기 모터나 아니면 DC 모터 같은 경우에 자석과 코일이 서로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토크의 전달의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울컥울컥 네, 하는 그 거죠? 토크의 이제 불균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벨트 같은 게 이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어서 벨트 드라이브가 코깅을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반대로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이제 코깅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플래터를 무겁게 한다든가, 혹은 플래터와 모터 사이의 설계상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모터가 무거워지고 플래터도 무거워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플린스 무게가 무거워지는 게 방진 구조를 갖는데 불리해질 수가 있어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벨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벨트 드라이브도 BLDC 모터로 제어를 많이 하는데, BLDC 모터가 여러 가지 선진 제어법을 쓰면 안정된 속도를 유지하는 데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문제가 있죠. 벨트 드라이브를 하면. 그 벨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 이제 드리프트라고 하는 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드리프트라는 건 이제 와우와 플러터를 그냥 보통 이 턴테이블의 회전 그 불균일에 대한 스펙으로 얘기하는데, 와우보다 더 낮은 주기로 속도가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거를 드리프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뭐 그 0.1Hz나 한 0.5Hz보다 더 낮은 주기로 이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요. 벨트는 문제가 그 탄성에서 생기는 이제 공진이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벨트 드라이브는 회전 속도가 긴 시간으로 보면 일정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다이렉트 모터는 전자 제어를 통해 가지고 보통은 아주 치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리프트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벨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드리프트 수치에 대한 어떤 선진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벨트의 재료도 잘 선택을 하면 드리프트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고요. 긴 시간 동안은 이제 그 벨트의 탄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마찰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변수로 계속 작용을 하면 전체적인 톤의 피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아주 느리게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턴테이블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와우 인플레터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와우 앰플레터 이제 와우는 낮은 주기로 보통 그 0.5Hz나 0.1Hz 이상부터 5Hz나 6Hz 정도까지의 속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 이제 와우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플래터라고 합니다. 위가 플러터고 밑에가 와우입니다. 네,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은 그러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약간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모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방식인 무겁고 거죠. 커야죠. 뭐 직접 돌려야 변속 되니까. 장치가 없기 때문에 커야 되고. 벨트는 작은 모터가 빨리 도는 거를 직경의 차이로 해서 속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이렉트는 33회전이라는 모터로서는 아주 최저속의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겁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우 플래터 수치가 조금 이제 벨트보다는 조금 낮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높은 게 어쨌든 속도의 불균형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다이렉트가 유리한 부분은 있고요. 이제 뭐 설계적으로 보면은 다이렉트 자체가 전자회로적인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격 코스트적으로 더 불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벨트는 구조적으로 이제 간단하고 모터는 뭐 동기 모터라든가 간단한 구조의 모터를 사용해도 되고 또 기구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존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제 벨트를 선호했던 부분이 있고요. 약간 대기업 성향의 과거 이제 일본 회사들은 다이렉트를 선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품을 보기만 해도 이제 구조를 이해한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턴테이블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음 없이 균일하게 돌면 되는 거거든요. 강력한 힘으로.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강력한 힘으로 돌으려면 모터도 커져야 되고 플래터도 무거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돌면 당연히 베어링에 힘이 많이 걸리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충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실 뭐 모든 부분에서 다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반되게 역할을 상충되게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갖게 할 것인가가 결국 이제 제품의 설계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 조합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막 설계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걸 해결해서 또 뭘 붙이고 이러다 보면 기구가 복잡해지고 그 복잡성은 결국은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성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대한 단순한 팩터들을 조절을 잘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엔지니어 앞에서 너무 아는 체를 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뭐 다양한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치밀하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제품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계속 반복된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고치고 안 되면 다시 고치고 그렇게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엔지니어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제작을? 뭐 이제 요즘은 이제 현대화된 기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몸을 쓰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이제 설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시뮬레이션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느 부분이 주요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지를 미리 분석을 하고 그것을 그런 시뮬레이션된 최적의 어떤 결과치를 갖고서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인 요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한 방에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게 이론적으로 딱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와 실제 만들어 보고 또 거기에 어떤 다른 그 변화가 그런 오차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또 계속 보완을 하고 또 다시 시뮬레이션하고 또 만들고 뭐 그런 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고생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네요, 사실상. 네, 좀 더 효율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이 비슷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다르시네요. 사실 안 치네요. 네, 문동훈님 그 헬릭스원 마크 3 턴테이블 보면서 좀 엔지니어로서 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제품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거는 이 마크 도먼이라는 설계자가 굉장히 어떤 이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엔지니어가 아니신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턴테이블이라는 제품은 진동과의 싸움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마크 도먼이 설계한 이 헬릭스 제품을 보면은 그 외부에서 오는 진동에 대해서는 거의 최신의 어떤 기술들을 갖다가 최대한 고민하고서 제품에 반영해서 설계한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은 마크 도만이 처음 설계했던 컨티넘사의 캘리번을 보면요, 엔지니어로서의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진공 흡착 방식을 사용해서 레코드를 꽉 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브라 토남 아시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꿈꿀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정작 사용자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친절하지 않은 거죠. 진공 흡착이라는 게 사실은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 외부에 모터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펌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장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 이름으로 낸 도만 오디오를 만들면서 헬릭스원을 제작을 했는데, 캘리번에 있던 그 기능을 포기하고 그 기능 대신 클램프를 사용을 해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상을 실현하되 심플하고 단순한 구조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기 턴에 이제 LP를 올릴 때 보니까 이 헬릭스원 마크 3의 서스펜션이 좀 독특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시청을 하러 먼저 한번 왔었는데, 이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른 턴테이블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사용하는 데논 DP100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4점 지지를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스프링을 사용을 합니다.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데논 DP100은 스프링의 안에다가 유압 장치를 달아가지고 눌렀을 때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무겁게 천천히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헬릭스원은 상당히 가볍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알겠지만 이 DP1보다 상당히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는 빨리 거죠. 돌아가요.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DP100은 수직 진동에는 상당히 강한데, 측면으로 밀었을 때 측면에서 사실 대책이 없어요. 근데 얘는 측면으로 밀어보면 측면 진동에 대해서도 감쇄를 하는 걸 지금 카메라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거를 음질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데논 DP100은 사실 프린스하고 다이렉트 드라이브 때문에 아주 무겁습니다. 우회가 무겁고, 서스펜션도 상당히 둔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음이 아주 깊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역 밸런스가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헬릭스원은 측면 진동이나 이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빠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고음의 해상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역 밸런스가 데논 DP100이 피라미드라면 얘는 사다리꼴 형태로 고음의 잔향이나 배음이 아주 잘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턴테이블 설계뿐만 아니라 이 진동 억제에 대한 이제 이론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동에 대한 억제를 위해서는 고유 진동수를 낮게 설계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일반적인 턴테이블은 한 10Hz 정도의 고유 진동수를 갖고요. 잘 설계에 대한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유압 방식이 뭐 한 5Hz에서 한 3Hz 정도의 그런 고유 진동수를 갖는데, 헬릭스 원 같은 경우에는 스펙 표기된 거로 봤을 때는 이 수직 고유 진동수는 0.5Hz 정도 되고, 그리고 수평 고유 진동수는 1.5Hz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극한에 가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이 다른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동님 이참에 아예 네거티브 스티프네스 메커니즘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음강성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진동 억제를 위해서는 이제 MSD라고 해서 무게와
그리고 스프링 개수와 그리고 댐퍼의 특성을 갖다가 적절히 조합을 해서 진동 억제를 하는 게 과거 이제 고전적인 그런 방진 설계에 대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0년대 이후에 이제 좀 트렌디하게 연구된 부분이 이제 음강성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스프링을 더 추가해서 스프링 개수를 갖다가 극한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아까 이제 고유 진동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유 진동수를 갖다가 낮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무게가 무거워지거나 혹은 스프링의 강성을 갖다가 낮게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스프링을 더 한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스프링끼리 서로 스프링 개수를 갖다가 상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극한의 값까지 그 스프링 상수값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인 고유 진동수를 갖다가 낮출 수 있는 설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가격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반 어떤 대중적인 제품보다는 산업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헬릭스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그 협력 업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K가 아까 얘기 드린 그 이제 음강성 시스템, 그 NSM이나 혹은 NSS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이제 선진화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업체와 같이 어떤 그 협업을 통해서 제품의 완성을 이끌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수직 진동도 감소를 잘하지만 수평 진동을 네.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런 턴테이블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이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 그 서스펜션 이제 아래쪽, 그러니까 베이스 부분을 갖다가 손으로 치는 거는 플래터 쪽으로는 거의 아무런 진동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보통 턴테이블이 이런 힘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강한데 옆으로 치면 여지없이 우에서 진동을 하는데요. 얘는 옆으로 쳐도 우에서 거의 진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리지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 진동수가 좀 높아요. 이제 수백 헤르츠 정도 이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동에 사실 방어가 안 되는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플로팅 방식의 턴테이블들은 대부분이 이제 가청 주파수 20Hz부터 20kHz까지 가청 주파수 아래로 고유 진동수를 갖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외부로부터 이제 방진을 갖다가 이제 막아내는 그런 진동 억제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리지드 방식 턴테이블들이 저음이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그 많은 저음 중에 상당수는 레코드에 새겨진 게 아니고 바닥을 타고 들어온 진동이 그대로 혼입이 돼서 양은 많지만 사실은 깨끗하고 정확한 저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방식이 가지는 저음의 양은 많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늘 시청을 한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면 뮤테크의 하야부사 카트리지입니다. MC 카트리지고요. 그 다음에 그라함 오디오의 토남, 그 다음에 도만 오디오의 헬릭스 원 마크 3 턴테이블, 그 다음에 포노 내장된 다질의 18NS 마크 2 포노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다질의 468 모노모노 파워 앰프가 되겠습니다. 스피커는 까르마 이니그마 베런 4D라고 하는 스피커, 여기 보이는 이 스피커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정미조의 개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요를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요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고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네, 정미주의 기호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한번. 네. 이 음반은 그 저음 반주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강력하게 나와서 이 저음이 좀 번지거나 문제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흐릿하고 저음이 뭉쳐면서 혼탁해지면서 정미조 특유의 그 보컬이 묻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셨다시피 그 저음이 아주 단정하고 타이트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정미조의 보컬의 그 고음의 화려한 부분, 잔향의 그 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최영희님께서 직접 네, 마스터링한 음반입니다. 네, 칼 수스케의 연주고요. 네, 바흐, 파르티타, 네, 무반주, 바이올린 네, 연주로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네, 소니 CBS의 마스터 사운드 시리즈 중에서 네,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시카를 들어보겠습니다.
칼 수스케의 연주는 야사 하이패츠처럼 샤프하고 날카롭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살바토레 아카도처럼 아주 가늘고 섬세한 스타일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그 오이스트라우처럼 유려하지만 너무 두텁게, 바이올린 톤이 너무 두텁게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앞서 언급한 사람들과는 다른 상당히 중립적이고 레퍼런스적인 연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스케의 연주가 좀 심심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샤프해야 할 때는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샤프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소리로 시스템을 점검할 때 가장 중립적으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 바이올린 소리가 어때야 된다라는 걸 판단하시기에 아주 좋은 음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는 이게 사실 일본반이에요. 일본반인데 일본반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스가 아주 뛰어나죠. 이 녹음과 커팅이 마스터 사운드 시리즈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인 음반입니다. 그래서 일본반임에도 불구하고 저음의 확장성이라든가 다이나믹스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대개 일본반이 가지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너무 정제되고 다듬어지다 보니까 심심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음반은 그런 심심함이 좀 덜 표현되고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일본반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소니 CBS 음반이 좀 일본 특유의 색깔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음반이 흔하진 않지만 일본반임에도 불구하고 대편성으로서 깊은 저역부터 높은 고음까지 그리고 무대 크기도 상당히 크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대편성 곡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대편성 무대 크기도 상당히 좋았고요. 앞뒤 표현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좋았습니다. 저도 아까 살짝 같이 들어봤는데 다이나믹스의 그 뎁스도 너무 표현이 잘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뎁스나 뭐 홀로그래피 이런 표현도 좀 잘 돼가지고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잘 전달이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분씩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외부에서의 방지인에 대해서는 그 극한의 기술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모터의 방식이 이제 벨트 드라이브 방식이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드라이브로 설계했으면 또 어떤 소리가 들려졌을까 하는 좀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마크 도만의 영상을 보면 나노 단위까지 연구를 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아주 턴테이블로서는 거의 극한의 영역까지 이제 끌고 오는 것 같은데 마크 도만의 이러한 노력과 그 열정을 보면서 자꾸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는 마크 도만이 아쉬운 게 아니고 커팅이나 플레이팅이나 프레싱하는 과정은 사실 1970년대 후반에 멈춰서 있어요. 레코드가 제작되는 단계까지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해서 플레이백 시스템의 수준에 맞춰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헬릭스 원 턴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리지드 방식보다는 저음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진동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레코드에 새겨진 저음을 타이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재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듣다가 이런 턴테이블 들으면 저음의 양이 좀 적어서 약간 뭐 어색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점은 감안을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미세 진동 차단 기술인데요.
네거티브 스티프니스 메커니즘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패시브적이긴 하지만 외부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서 중역부터 고역까지의 그 디테일한 레코드에 새겨진 것을 끌어내는 능력은 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음은 방식의 한계상 외부의 진동은 완벽하게 차단하지만 니즈만큼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저음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평을 하자면 인류가 만든 턴테이블의 극한이 어디까지 왔냐라고 묻는다면 헬릭스 원 마크 3 턴테이블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턴테이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릭스 1 마크 3 턴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저희가 턴테이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와 관련된 리뷰가 있으면 또 두 분을 모시고 리뷰 진행해 보고요. 지금 이제 설명드린 이제 헬릭스 1 마크 3는요, 오는 이제 11월 15일 날 진행되는 오디오 엑스포 서울 2024에서 셀렉트 부스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